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폴란드가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이제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의 방산 기술들에 탐내며 많은 요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노르웨이와 함께하는 전략전술 무인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지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급으로 사용된 각종 무인기 드론의 활약에 급히 무인기 전력을 갖추려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무기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엄청난 대전차 지뢰를 깔아놓았는데 퇴각하면서 자신들의 묻어놓은 지뢰에 당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지뢰 방식의 문제점이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는 이런 기존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동저지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진동 및 음향감지 센서와 디지털 무선 체계를 활용해 아군의 접근 거부 지역에 접근하는 적군의 전차,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기동저지탄 내부에는 6개의 진동 센서와 음향감지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동 센서는 표적의 접근을 감지함과 동시에 이를 분류해냅니다. 음향감지 센서는 표적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적을 향해 상부공격 지능탄을 발사할 때 활용합니다. 진동 센서는 1-0M 밖에서도 접근하는 표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보고합니다. 운용자가 기동저지탄 주변에 아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동 명령을 내리면 표적이 100M OILH에 접근했을 때 상부공격 지능탄이 발사됩니다. 이 기동저지탄은 정찰부대 등에 배치되어 아군의 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기동로에 신속히 투입해 적군의 접근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앞으로 지뢰를 매설하려고 진땀을 흘리거나 자군이 심어놓은 지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저지탄은 이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적의 대규모 기동부대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중기동부대가 착륙할 수 있는 넓은 평탄 지역 주변에 기동저지탄을 배치하며 적군의 헬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기동저지탄이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아군 부대가 갑작스럽게 적군의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적군의 접근을 감시하는 광역 센서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동저지탄은 센서와 통신 기술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적의 기동무기를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탄약으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해군의 자랑인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를 사용해서 모스크바함으로 이동시켜 사격통 제레이더를 조종하도록 유인하고 그 사이 넵튠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정확히 함선의 중심을 타격했습니다. 모스크바함은 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함선으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를 감당할 정도의 대함 미사일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이에 저항할 만한 함대가 없는 것은 물론 잠수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스크바함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지대함 미사일의 조합으로 치욕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그동안 압도적인 전력의 흑해 함대를 무서워했지만 무인기에 농락당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전략으로 자신들도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우크라이나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이번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자 대대적으로 킬러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인기 전력은 공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어 전력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전력 중에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방산전시회에 해병대가 긴급 소요 형태로 발주한 40 무인 방공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진 해병대는 북한의 무인기의 대공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UAE는 4조 원에 달하는 천공이 미사일을 발주했는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에 대응해 한화 시스템은 최신 AESA형 MFR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공, 비공, 신공, 현공 등 첨단 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LIGNX1은 최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SAL 탐색기 기반 유도 로켓
40 무인기 탑재형 유도로켓, 신형 전파고도계 등을 발표했습니다. 반능동 레이저, 즉 SAL 방식은 목표물을 겨냥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탐색기가 탐지해 추적하는 유도기법입니다. LIGN-X1은 SAL 탐색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내 이를 기존 제품인 비공에 적용한 것이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로켓입니다.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로켓은 공격 헬기에서 운용하던 2.75인치 무유도로켓의 제한사항을 극복함으로써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비공에 적용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SAL 탐색기로 대체함으로써 대지 표적 대응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무유도 로켓 대비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도 향상시켰습니다. LIGN-X1은 드론 요격 유도탄용 표적 탐지 장치를 선보였는데 이는 요격 미사일 체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탐지 시커의 가격을 낮추는 신기술이었습니다. LIGN-X1은 비공을 바탕으로 한 SAL 유도로켓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LIGN-X1은 다남 시스템즈와 공동으로 공대지 순항유도 무기용 저가형 전파고도기를 개발했는데 이를 가지고 고도 오차를 감소시키고 크기를 축소시키며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LIGN-X1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발표하며 한국의 유도무기 수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적군의 드론 등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방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한화에어로가 제조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내년 현장에 배치하는데 20kW 출력을 지닌 이 레이저는 3km 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과 대치 중인 우리 군에게는 이 레이저 무기가 전략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아군의 미사일이나 대공포가 북한 방향으로 발사되어 이것이 북한 영토에 떨어지면 자칫 대규모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당연히 불발탄 위험이 없고 북한 영토를 향해 발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회 발사 비용이 불과 2영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값싼 무인기가 날라오면 비싼 방어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게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시험평가 당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어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래 개발 초기에 목표로 했던 레이저 출력은 20kW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25kW급까지 출력을 증가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이 요구한 사거리는 3km 정도이지만 실제 대기 상태가 좋다면 5km 밖의 무인기도 격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달 시험평가에서 이 무기가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제 ADD와 한화에어로는 출력을 30kW로 높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2030년까지 개발해 항공기,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레이저 빔으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휴대용 무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첨단 무기에 집중할 때 북의 위협에 대비해 꾸준히 재래식 무기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재래식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진정한 군사강국, 방산수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구매합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곡사포 54문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이오아니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습니다. 이오아니스 대통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대표단에는 3명의 장관과 비상상황부 국장도 포함되었지만 다른 항공기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주요 관심사는 루마니아 육군의 무기 조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향후 10년간의 협력 라인을 설명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루마니아에 닿을 한국의 K구자 주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존하는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인 자주포에 관한 이야기로 클라우스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국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료 발렌틴 스탠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특히 갈망했던 자주포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입하면
훨씬 더 쉽게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루마니아 군 수뇌부는 자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루마니아 장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자주포 54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사포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1분에 8개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8개의 포탄이 2개의 경기장과 유사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곡사포는 성능이 뛰어나며 전 세계 군대가 원하는 제품입니다. 40km 거리에서의 쓸 수 있기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엔진은 매우 강력하여 시속 7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갖추고 있으며 5명의 군인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거대한 군용 차량 외에도 한국에서 미사일 18연기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할 때는 노르웨이, 인도, 호주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군용 곡사포 입찰에 남아있는 한국 회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회사는 철수했으며 최종 결정은 군에서 내려집니다. 이 계약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 리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배송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5개 NATO 국가에 자주포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루마니아보다 12배 많은 600대 이상의 군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방한한 가운데 지금 K9 자주포 수출 계약 마무리를 위해 규모와 액수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루마니아 언론 매체들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리안 썬더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온다는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은 16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이 K9 자주포라고 할 만큼 지금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엄청납니다. 현지에서는 왜 가장 먼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루마니아 매체 DG24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원한 무기가 K9 자주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에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54문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루마니아의 국방력과 함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로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데 미국은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돼 흑해 상공을 초계 비행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최일선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에 루마니아는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소련제의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바꾸고 국방 예산을 늘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위협이 강화될수록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옆나라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가성비 높은 엄청난 무기들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보고서 국방 예산을 급히 늘리며 먼저 10억 달러를 투입해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국방 예산이 약 9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조 5천억 원까지 증액시켰고 앞으로 GDP 2%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폴란드의 K9 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을 뉴스로만 봐왔는데 루마니아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K9 자주포 54문을 계약한다는 소식에 설레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뉴스 보도에 루마니아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다. 힘내자. 루마니아. 매우 좋아요.
루마니아 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토군, 루마니아를 존중하라. 대단한 기적. 드디어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몇 개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자주포는 훌륭한 구매가 될 것입니다. 포병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군대에서 300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사용한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만 더 큰 구경, 더 긴 스트로크, 향상된 정확도 및 더 스마트한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년의 거리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K9 자주포는 너무 좋은데 사면 풀옵션으로 사야겠네요. 일을 하려면 잘하자. 54개의 자주포, 나라를 방어하려면 최대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루마니아는 녹록지 않은 자국 경제 상황을 구실로 국방비를 증강시키라는 압박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도 도입하려 하는데 K2 전차는 10조 원 가량의 5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처럼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들은 500대의 전차보다 당장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했을 때 루마니아 군에 어떤 강점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보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전략 분야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크게 늘리도록 장려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은 자주포와 보병 전투 기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K9 썬더 자주포는 빠르고 최대 사거리가 54km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분당 최대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우수한 장갑 시스템을 한국군에 54대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요구한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비용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나토 5개국을 포함해 9개국이 로켓 추진 곡사포를 구매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첫 번째 시스템은 2년 반 후에 루마니아에 도착할 것입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15초 이내의 3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도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또한 전체 군사작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군사작전, 전체 전선을 지휘하는 살 소식된 내 컴퓨터화된 전자지휘의 잘 조직된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화된 전자지휘의 측면에도 해당됩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또 다른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보병 전투기, 특히 제9형 84지대로를 대체할 레드백 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K9 자주포를 달라고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판장 국방장관이 방한해 K9 자주포를 살펴보고 간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 근방에 위치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가 실전 배치된 K9A1 자주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저 구경 수준으로 보고 간 줄 알았는데 호앙 수안찌엔 베트남 국방차관이 23일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또한 25일 응우옌 홍퐁 베트남 포병사령관은 지난 24일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제204포병여단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영접하여 작년 방한 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베트남에 K9 자주포가 도입될 경우 제204포병여단에 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204포병여단은 중국과의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하는 K9 자주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험악한 국경 지역을 견뎌내고 중국을 압살할 수 있는 무기는 K9 자주포밖에 없다며 100대 수입 이후 이제 200대 도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것을 보고 K9 자주포 도입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까지 K9 자주포 도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을 둘러싼 두 개의 나라가 한국산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나라들도 K9 자주포를 도입해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무력으로 확장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의 평화가 무너져가는데 한국산 무기가 평화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양산 계획을 40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KF-21의 양산 대수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던 숱한 목소리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당초 계획대로 2026만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고. 지난해 말 KIDA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KF-21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지만 이날 방위사업 추진위는 2026만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획대로 초도 양산 대수가 확정되고 KAI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최근 태국이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크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흠집을 내려고 안달입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 높아지고 있는 KF-21 태국 수출 가능성에 현재 KF-21에 대해서는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까지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사우디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보고 간 것도 3000티급 장보고 이배치 1, 이번 함과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에 커다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KF-21을 만드는 KAI가 태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KAI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단가가 약 1천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의 언론들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KF-21의 초도 물량 40대의 평균 단가는 약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면 생산 단가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 THAIGR에 따르면 KAI는 최근 방한한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FA-50과 KF-21의 경쟁력을 소개했고 태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태국은 2015년 KAI로부터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했고 이번에 T-52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F-16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그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태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이 무엇이냐로 고민 중인데요. 이런 태국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KAI는 태국이 추가 주문한 고등훈련기 T-50 시찰차 방문한 태국 관계자들에게 먼저 T-50 계열 경공격기 FA-50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FA-50이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면서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유지 비용 보수 비용이 낮은 다목적 전투기라고 자랑했습니다. 노후화된 F-16 전투기 12대를 한국의 FA-50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지금 노후화된 F-5를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이었습니다. 태국의 F-35를 팔 경우 주요 기밀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런 태국의 사정을 잘 아는 KAI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의 가격을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천억 원 수준까지 낮춰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또한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중국이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세계 공군력 3위인 중국군이 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사려는 움직임에 대해 왜 이렇게 긴장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한국의 KF-21이 공중급유에 성공하자 중국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2017년 배치된 중국의 전투기 J-22이 아직도 공중급유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KF-21이 고난도 기술인 공중급유에 성공하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이 한국의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자 중국산 전투기 시장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KF-21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중국산 FC-30이 언제 양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한국의 빠른 개발에 놀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구나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과 함께한 모해 전투에서 태국 공군의 0대4 참패했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중국 공군과 전투기의 실력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태국은 2017, 2018, 2019년에도 합동훈련을 했지만 중국은 젠10A, 젠10C 등 중국산 전투기의 훈련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태국이 한국의 FA-50은 물론 KF-21에도 관심을 보이자 중국은 당황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 이외에도 이 사업을 흠집내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KF-21 흠집내기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3월 27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KF-21의 블록 1 양산분을 2020으로 양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의 성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게재했습니다. KF-21이 본래 예상대로 40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0으로 양산하기로 된 것은 KF-21의 예상 성능 및 전투 시스템이 매주 복잡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는 난제들이 KF-21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제 그러한 난제들을 숨기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는 식의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KF-21 양산 사업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방사청은 추가 검증을 하더라도 40대 양산이라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40대 양산이 맞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검증을 거친 뒤 나눠서 양산하는 것뿐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 매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KF-21의 공동개발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고등훈련기 T-50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제조 및 설계의 20%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완전 허구입니다. 고등훈련기 및 공격기로 쓰이는 기종은 한국의 TA-50이지 T-50이 아닙니다. 심지어 T-50 개발과 인도네시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 매체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에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놀랍기 그지없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몫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폴란드와 UAE와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궁금하다. 왜 폴란드와 UAE는 KF-21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마치 KF-21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냥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이 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KF-21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닐까? 마치 라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준 내용을 기자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쓴 것 같다. 그런데 프랑스 매체만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미루는 것은 물론 공동개발 자료를 유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을 깎아내리는데 동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인도네시아 언론 조너 저카터 역시 KF-21이 블록 1부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탄생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이 실패작으로 선언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게재해 인도네시아도
프랑스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너 저카터도 틀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초도 양산분이 20대로 감산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감산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와 잇따라 무기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국영 방산업체 PTPAL과 프랑스 조선업체 나발그룹이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한 배수량 2000T의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도 못 주는 나라가 프랑스한테 잠수함 2척을 산 것입니다. 스콜펜 이볼브드 이발브드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은 납축 전지와 공기 불여 추진 시스템 AIP를 장착한 스콜펜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AIP를 제거하고 리튬이온 전지만 장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잠수함 2척의 도입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에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차관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차 잠수함 도입 사업이 끝난 직후 바로 프랑스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한국이 독점했던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사업의 틈새를 파고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은 인도네시아가 첫 도입국입니다. 프랑스는 이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 본 것이라 아직까지 그 성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일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비싼 값에 잠수함을 사고도 작전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KF-21 사업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도입한 잠수함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두 번이나 신뢰를 어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손절을 부르는 행태에 한국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놓인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구세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UAE, 사우디 등 중동 핵심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기회의 땅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를 향한 러브콜이 얼마나 뜨거운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집중 공습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를 넘은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최남단이면서 이집트 접경지로 북부에서 떠밀려온 피난민이 대거 몰린 곳이라 민간인 대량 학살의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만 명 정도인 가자지구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 명가량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라파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을 피해 가자지구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곳이 막히면 이제 이집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집단 학살 전쟁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강제 이주 시도라고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지라는 거냐며 물러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국제 정세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질 거라는 기대감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던 품목이 재조명되면서 한국 방산 분야의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다음으로 희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UAE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력화 이후 수출 소식이 없었던 수리온이 UAE와의 수출 협상이 최종 임박하면서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KAI는 수리온 UAE 수출을 노리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UAE와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 국산 헬기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수리온은 국내에서 군용뿐만 아니라 경찰, 해경, 소방산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로 꼽힙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AI는
UAE와 수리온 파상형 수출을 논의 중이며 관련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UAE 측의 요청으로 속도를 내게 된 국산 헬기 수출 협상은 작년 12월 비공개 회의를 기점으로 구매 모델, 수량,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UAE가 원하는 모델은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종으로 우리 해병대가 도입하는 상륙기동 헬기와 비슷한 스펙을 탑재할 거라는 후문입니다. UAE가 도입하려는 헬기 규모는 두 자릿수로 알려졌으며 헬기의 적 고속정 제압을 위한 무장 통합을 원하고 있어 공대공 미사일 1000검의 패키지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무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리오는 수출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2022년에도 한국은 UAE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사업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 등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UAE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인 사우디에서도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를 연이어 도입하게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 국방부는 작년 11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2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도입하기로 한 천궁2는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노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원이 제작했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됐습니다.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쓰며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천궁2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 4.5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요격 능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궁2의 규모는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500억 원에 이르며 앞서 UAE에 이은 두 번째 수출입니다. 최근 내 방산업계가 중동을 전략 시장을 꼽고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나 앞서 사우디가 한국형 전투기 KF-21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의사를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국방부와 사우디 국방부와 있었던 회담에서 KF-21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우리 군이 계획 중이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은 6세대 전투기로 이 자리에서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며 우리에게 관련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성능이 주요 특징이라면 6세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전투기 제조사인 KAI에 따르면 KF-21의 블록 3 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쯤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앞서 천궁2가 사우디로 수출된 데 이어 전투기, 잠수함 등 다른 무기체계까지 한국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KF-21 블록 3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와 KF-21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경우 사우디 무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우디는 무기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최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이 해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또다시 오일머니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우디가 충남급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우디 현지에 조선소까지 설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했습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센 서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 열레이더를 탑재한 한국 해군의 최신 전투함으로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사우디 측의 군함 패키지를 제안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와 니즈가 맞아 러브콜을 보내온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사우디 해군이 원하고 있는 해군함정 패키지와 함께 현지 해군 조선소 건립과 기술 지원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과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와 국영 조선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등 현지 조선소 건설에 합의하며 첫 발을 뗐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 조선소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로열티를 받고 제공한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군함과 선박들이 건조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가 우리 조선소로부터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HD현대중공업 말고도 다른 국내 방산 기업들도 앞서 사우디에서 열린 2024 WDS에 앞다퉈 참가하며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기를 확실히 각인시켰다는데요. 때문에 국내 방산 무기가 사우디에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다음 수출 대상 후보로 흑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2024 WDS 전시회에서는 사우디 수출용 흑표가 공개되는 등 국산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K9 자주포를 중동에 첫 선을 보이며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 탑재로 수출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마음 놓고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사우디에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복병이 생기면서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력한 전차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단연 한국산 무기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도 한국이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보유했고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 레퍼런스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에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방산은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